안녕하세요. 제 일상의 활력소이자 정겨운 친구 같은 존재 톡톡 사연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전송해 봅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던 집이 바로 제 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독 즐거이 연말을 보내고 있던 때에 갑자기 친정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올라가면 가방하고 신발 새로 사줘야 한다고, 외투도 좋은 걸로 여러 벌 새로 사 입히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유달리 잔업에 열을 올리더니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한 집안의 가장을 사고당하게 할 수가 있어. 아유, 세상에 나쁜 놈들 많잖아. 그런데 왜 착하고 성실한,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시련을 안겨주는 거야. 왜 도대체 왜? 넋이 나간 채로 친정 엄마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근무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추운 겨울날 몸이 굳어 있었기에 근육이며 뼈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회사 동료분들의 쑥덕거림을 병원의 로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아니 도리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나셨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목숨을 건진 게 신기하다. 아무래도 하늘이 도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제 유일한 형제인 친정오빠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원래 진학하려고 했던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에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친정 엄마께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돼. 네가 그런다는 얘기 네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무조건 반대하셨을 거야. 아직도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지만 네 아버지 반드시 의식 돌아올 거고 우리 가족의 일상으로 돌아올 사람이다. 달라진 건 있지만 끝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섣불리 원했던 고등학교 진학 포기하는 거 알면 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하시겠니. 그런 모습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벌써부터 돈 걱정 말고 너는 네가 원하는 공부하도록 해. 알았지? 적극적으로 친정 오빠를 설득하셨죠. 사고 이후 단 한 달 만에 무섭도록 쌓인 병원비를 눈치채고서 친정 오빠는 돈 걱정부터 하기 시작했지만 친정 엄마께서는 자식이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몸담고 계셨던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자그마한 금액이었어요. 친정분들은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며 분노하셨고 다들 당시에 형편이 썩 좋지 못하였지만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거두어서 저희 집에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셨죠. 그런 덕분에 친정엄마께서 내내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금세 한계가 보였고 친정오빠의 고등학교 진학과 저의 중학교 진학이 하필이면 맞물린 상황에서 친정엄마께서는 있는 대로 돈을 빌리셨어요. 각종 대출을 받는 것도 불사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굳이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지만 자연스레 눈치를 채게 됐죠.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점을 살면서 느껴보셨을 테죠. 저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면 뭔가 대단히 근사한 일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중학교 입학식이었어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셔서 의식불명 상태로 미친 듯이 병원비가 쌓여가고 친정 엄마께서 대출까지 받으신 상태에서 제가 중학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방이나 신발, 외투 이런 것들은 전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새 것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딸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기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왔었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를 감히 조르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는 요소였어요. 기적적으로 친정 아버지께서 또렷한 의식을 되찾으시고
의사소통을 다시 하기 시작하셨을 때도 친정엄마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는 잘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어떻게든 집안 먹여 살려주겠죠. 그때까지 내가 이 한 몸 부서져라 노력하고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건강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당신의 탓이라며 크게 자책하고 계셨고, 한순간에 일터와 건강과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차라리 의식을 되찾지 말 걸 그랬다고,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 앞에서 친정엄마께서 위로를 해주셨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친정오빠가 앞으로 잘 풀릴 거라는 기대였던 겁니다. 어렸을 때는 하도 까불거리고 재수없게 잘난 척을 해대서 저와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던 친정오빠였는데, 어느새 얼굴에 장난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한없이 진지하고 어두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저만큼 불행한 아이는 없을 거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에 몰랐는데, 친정오빠의 고등학교 생활이야말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괴로운 심정을 당시에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시간이 흘러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어렵사리 퇴원을 하신 이후 거동이 힘드셔서 집에서만 지내셨는데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에 와서 친정아버지를 보살피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친정오빠는 하루 종일 학교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고 아침 7시면 학교를 가는 게 당시 친정오빠의 일과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학원 한 군데를 안 가고 있었으니 수업이 마치자마자 집으로 와서 친정아버지를 보살폈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하기 어려워지셨거든요. 친정엄마께서는 친정아버지께서 퇴원을 하시자마자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단순 노동을 반복해서 하는 공장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3교대였어요. 아침에 일을 나가실 때도 있었고, 남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모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의 도시락도 싸기 시작했죠. 우리 딸이 고생해서 싸준 도시락 덕분에 언제 어느 때고 출출하지 않게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속도 든든하고 마음이 더 든든해. 내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엄마.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죠. 아니야. 엄마 눈에 다 보여. 우리 딸이 최고로 고생 많이 하면서 우리 집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 다 안다. 늘 고맙다. 그런데 우리 딸 정말로 학원 안 다녀도 괜찮겠어? 다음 달부터 영어 학원이라도 하나 다녀야 되지 않겠니? 아우, 요새는 입시 학원들을 다 다니고 하잖아. 우리 딸만 혼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그럴까 봐 엄만 그게 신경 쓰인다. 에이, 나 말고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굳이 안 다녀도 돼. 나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요. 오빠의 문제집 비용, 독서실 끊는 비용이나 더 넉넉하게 지원해 주세요. 될성 부른 떡잎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저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말았을 때 친정엄마께서는 놀라고 씁쓸한 얼굴이 되셨지만 반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친정오빠 한 명만 지원을 해주기에도 벅찼는데 저까지 포함되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제가 학원을 다닌다면 그 시간 동안 친정아버지는요, 제가 돌봐드려야 했으니 제 시간을 다르게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걸 아시니까 친정엄마께서도 더 말씀을 안 얹으셨던 것이겠죠. 친정아버지께서는 퇴원 직후 초기에는 무척 우울해하셨지만 천만다행히도 딸 보기 미안해서라도 반드시 건강해지겠다며 점차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를 꽉 악무신 채로 재활에 들어가셨고요. 그것도 역시도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져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친정엄마께서 쉼없이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멀리서 걸음해 주신 고모께서 이런 말씀을 뱉으셨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유, 정말 어쩌나 싶다. 삼교대라는 거 그게 진짜 사람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데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휴, 우연인지 어쩐지 몰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삼교대 했던 사람들은 죄다 암 걸리면서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건강이 잃었거든.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시며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던 고모께서는 놀란 제가 아무 반응도 안 차 그제야 아차 싶으셨는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고모의 당황한 얼굴이야말로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는 증거 같았어요. 당시에 저는 삼교대와 건강 문제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게 건강을 망친다고? 엄마는 벌써 2년 넘게 삼교대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해졌던지 몰라요. 이걸 친정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친정오빠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오빠도 저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던 것인지 깜짝 놀라면서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튿날 친정엄마와 밤 늦은 시각에 부엌에서 친정오빠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친정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좁은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에서 부엌은 무척 가까웠죠. 얼핏 대화 내용이 들린 것도 같았는데 두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하고 있어서 구분은 어려웠고 다만 친정오빠가 대학 입학하면 삼교대를 그만두신다는 식으로 친정엄마께서 말씀을 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친정오빠는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 생활을 잘 하라고 해주었고요. 입시의 막판까지 사력을 다해 공부를 하는 친정오빠를 보면서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슬프게도 저는 공부와 인연이 없는 머리 같았거든요. 저는 여자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곧장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는 본인 스스로의 기대에 조금은 못 미쳤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저는 너무 기뻤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까지 조금 글썽일 정도였는데요. 친정오빠는 정작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앞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대학이 첫 단추였잖아. 그런데 대학 입시를 이 지경으로 망쳐놔? 재수 생활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입학을 해야 하는데, 갑갑해 미치겠다. 나란 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새해가 밝기 무섭게 친정오빠의 동갑 친구분들은 전부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서 전부 신이 나서 각종 술집을 전전해 다니며 놀고 있었던 시기에 친정오빠는 꼴랑 맥주 한 캔을 사다가 집 근처의 놀이터에서 밤늦게 홀로 마셨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다가봤어요. 그런데 술주정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정 오빠가 지니고 있었던 중압감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몰래 울었고 친정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습니다. 저는 진작 공부와 연이 깊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르바이트 등을 열심히 하면서 적당히 성적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친정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친정 오빠의 대학 입학 이후 친정 엄마께서는 드디어 그 3교대 근무를 그만두셨고요. 단시간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정 아버지를 돌보며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그다지 오래 갈 수 없었어요. 친정 오빠가 성적 장학금을 노리면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던 와중에 돈까지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병행했던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과로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친정 오빠의 몸은 이미 꽤 망가져 있었어요.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가 온 몸에 간헐적으로 돋아나고 있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경련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두통도 만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 새끼가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지경이 되도록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대체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친정엄마는 크게 자책하셨고 즉시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혹시나 또 3교대 근무를 하실까봐 걱정이 되다 못해서 겁이 난 저는 친정아버지와 합세해서 그것만은 못하시도록 말렸어요. 그래서 하시게 된 일이 바로 식당 일이었습니다. 중식당에서 각종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시다가 좀 더 체계적인 일로 옮겨가셨는데 그곳은 꽤 오래됐으며 규모가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일이 즐겁고 보람되다고 하셨어요. 국밥집에서 일을 하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친정아버지를 부축해서 모시고 그곳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적한 시간대였는데 딱 봐도 주방에 터줏대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친정엄마를 몹시도 구박하면서 삿대질을 날리고 힘든 일을 지시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의 여벌굴은 무척 고단해 보였으나 애써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사실 네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네 엄마는 평생에 결백했고 아무 잘못도 없었다. 네 오빠가 건강 이상 문제로 쓰러졌던 것도 면역력이 박살나서 한동안 고생했던 것도 네 엄마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너도 알잖니. 그게 어떻게 네 엄마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지. 네 엄마의 잘못이 딱 하나 있다면 인생이 잘못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던 것. 그거 하나뿐이야. 저렇게 고생하며 살 여자가 아니었는데 괜히 나를 만나서 저렇게 됐어.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울한 생각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힘내서 잘 살아볼 생각만 하시겠다고 전에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듣는 제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건 왜 생각 못 해주시는 건데요?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워주고만 싶었는데 내가 바랬던 건 그것뿐이었는데 그것 하나가 이렇게 어려웠더니 내가 미안해. 그날은 친정아버지와 서로 눈물을 힘껏 참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의문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저희 부녀는 그런 것 따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마음속으로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늦은 저녁 하필 그날따라 친정엄마께서 밝게 웃으며 식당 일이 정말 할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치 양념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더라. 적당히 양을 맞춰야 시원하고 간이 맞는 걸 새로 알았지 뭐니. 아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것 같다. 이러다가 나중에 각종 요리의 달인이 되는 건 아닌가 몰라. 밝게 웃으며 말씀을 하셨지만 무릎과 정강이에 보이는 새로운 멍자국, 거칠어진 손끝, 무엇보다도 웃음으로도 숨겨지지 않는 피곤해서 거뭇하게 된 친정엄마의 눈가가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친정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마치 짠 것처럼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그러자 저와 친정아버지는 동시에 슬쩍 웃으면서 친정엄마를 향해 잘 되었다고 파이팅이라고 하고 그런 응원이나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죠. 남들은 그저 평범하게 잘만 사는 것 같던데 제가 다른 집들의 속사정까지 알 길이 없었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저희 가족보다 안 힘들게 사는 것 같았어요. 아등바등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슬픈 집은 저희 친정집밖에 없는 듯 싶었습니다. 사실 여자상업고등학교
그것도 도중에 그만두고 싶었고 돈이나 많이 벌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만류해 주셔서 간신히 졸업장을 딴 것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실감됐죠. 친정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맞았던 거였죠. 참고로 대학 진학은 말끔하게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친정 오빠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대학교를 도중에 휴학까지 했어야 됐거든요. 제가 빨리 직장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진작 했었어요. 일을 하면서 제 목표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편하게 쉬시는 것, 친정 오빠가 자신감을 되찾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일상을 사는 것,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조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첫 직장의 시간이 지나가고 23살 때 성공적으로 이직을 해서 다닌 직장에서는 엉덩이 딱 붙이고 경력을 쭉 쌓아갔는데요. 유일하게 저와 사적으로 친해진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저와 따로 밥을 먹다가 저에게 꿈이 뭐냐고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가족의 행복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자 직장 동료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구나. 너무 의외의 답변이라서 놀랐어. 그리고 조금 부럽다. 뭐? 부럽다고? 내가? 너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 맞아? 당연하지. 내가 너를 뭐로 놀리겠어? 진짜로 부러워서 그래.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교통사고로 내가 중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친척들이라는 작자들은 죄다 도둑놈 심보들 뿐이었지.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든 챙겨갈 게 있을까 해서 눈만 빛내더라고. 그때부터 어른들을 의지하지 않게 됐거든. 나한텐 언니가 유일한 내 가족이야. 나보다 4살 많고 고3 때 자퇴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쳤어. 우리 자매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번듯하게 잘 살아보자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언니는 매일을 버텼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도 나오고 전문대도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전혀 몰랐어. 난 네가 여태까지 유복하게 잘 살아온 줄로만 알았거든. 왜냐하면 너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까지 벌써 있는 입장이잖아. 너는 다 가진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왠지 부끄럽다. 언니분 얘기는 내가 그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지금도 언니분은 일을 다니고 계셔? 어째서 제가 그 직장 동료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를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통하고 편하게 느껴지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는지 이제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속에 지니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서로가 그 부분을 남몰래 알아본 것일지도 몰랐죠. 제 질문에 직장 동료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쉬고 있어. 정말? 잘 됐다.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거야? 언니분께서 그간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그렇게 휴식을 취하며 지내시는 것도 너무 좋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언니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쉬고 있어. 은은한 미소를 보며 저는 직장 동료가 말하는 다른 곳이 어딘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였던 겁니다. 직장 동료가 취업을 한 뒤로 계속해서 언니분을 향해 제발 쉬어라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언니분께서는 한 달만 더, 일주일만 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시며 일을 다니시다가 드디어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리셨을 때 정해진 퇴사 일자를 불과 사흘 앞두고 출근하시던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뒤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셨다고 해요. 젊은 청년의 사인은 과로였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본인의 언니가 계속해서 돈을 모으자고 했던 것은 본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누가 나한테 언니와 결혼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당연히 언니를 고를 거야. 그 사실을 언니가 모르고 떠난 것 같아서 요즘도 나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언니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나더라.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직장 동료가 남겨준 조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에 친정엄마께서 하시던 3교대 근무가 건강관리에는 쥐약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심장의 불쾌감이었어요. 제가 직장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이 신호를 보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일 그만두세요. 그 힘든 식당 일 제발 당장 그만두셨으면 해요. 이만하면 쉬실 때도 됐잖아요.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는데 아유 이제는 인이 박혀버렸지. 이제는 내가 주방의 최고참이다 얘. 내 세상이라서 힘들 것도 없어. 아유 힘든 시절 다 지나갔어. 이제 모든 게 정말로 할만하다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 못 믿겠어요. 할만하다는 기준이 남들보다 무척이나 관대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돈 한 푼 한 푼 때문에 벌벌 떨면서 머리 싸매고 걱정하던 그런 때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세요? 아이고, 네 오빠 취업한 지 이제 3개월 됐다. 아직이야. 아직은 내가 버텨야 돼. 3개월밖에 안 된 게 아니라 3개월이나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 오빠만 있어? 저도 있어요. 20살 때부터 계속 직장 생활 해온 저는 왜 무시하세요? 제가 오빠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 가세요? 아유, 아니야. 아이, 그런 거 절대 아니란다. 아유, 내가 왜 우리 소중한 딸을 그렇게 생각하겠어? 저를 믿으신다면 제발 일을 쉬셨으면 해요. 엄마 마음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시니까 대신 아버지 몫까지 해내시려는 거 역시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자식으로서 속상한 제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엄마가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되고 늘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자 친정엄마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당장 그만두셨으면 했던 게 본심이었는데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하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결국 2달은 더 근무를 하셨죠. 친정엄마께서 식당 일을 진짜로 그만두게 되셨던 날 친정오빠는 저에게 따로 정말 고맙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네가 나서게 만든 것 같다. 아무튼 고마워. 저는 친정오빠에게 낯간지러운 소리를 다한다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감동이었어요. 장남의 무게감이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친정오빠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패를 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친정오빠는 결혼하는 것마저 두려워하고 망설였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대학 졸업까지 오래 걸렸고 이모저모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자리를 잡은 친정오빠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결혼에 회의적인 게 이상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슬슬 걱정을 하셨고 제가 나서서 한 번은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정오빠가 저에게만 속내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잘 모시고 공경해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설사 그런 여자 같아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속으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아버지를 욕하거나 귀찮아하면 어떡해? 마음 여리신 우리 엄마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면 그건 또 어떡하고.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꾸린 가정을 더 중요시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 자신의 변화야.
그게 너무 끔찍하다. 그런 불효는 저지르고 싶지 않아.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저도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건만 친정 오빠에 비하면 못 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오빠는 저를 먼저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놈하고 결혼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결혼 자금을 일정 수준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 필수인 것 같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까지 봐야 본인의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말에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우울하고 힘든 일들만 일어날까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네 식구는 서로 항상 생각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구나. 어쩌면 그 어떤 집보다도 축복을 받은 걸 수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네. 새삼 가족의 존재가 소중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리를 절긴 하셨고 30분 이상을 연속해서 걷는 것은 무리였지만 어쨌든 대단한 재활을 거친 끝에 휠체어 없이도 당신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신 상태였어요. 천천히 일어난 변화는 기적 같았죠. 포기하지 않으신 친정 아버지께서도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이 친정엄마를 향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현해 오신 친정아버지께서 계셨기에 친정엄마 또한 힘든 것을 힘들다 하지 않으시며 굳건히 버티고 일을 하셨던 게 분명했고요. 제가 직장 동료의 조언을 듣자마자 친정엄마께 식당 일을 그만두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그것은 가히 신의 한 수로 밝혀졌답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고 난 뒤에 받아보셨던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면 혈관이 막혀서 크게 잘못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초기 암 환자이기도 하셨답니다. 무사히 조치를 취해서 친정 엄마께서 나으실 수 있었던 것에 온 가족이 가슴을 쓸어내렸죠. 치료를 다 받으신 뒤 친정 엄마께서는 자꾸만 뭘 하려고 드셨어요. 일을 안 하니까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면 좀이라도 쑤셔요. 아버지와 규칙적으로 산책 다니는 코스라도 만들어서 지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쉬면 불안해서 그래.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정오빠와 친정엄마 두 사람이 닮아 있었어요. 왜 불안해요? 자식들이 둘 다 직장 다니는데 뭐가 불안하세요? 그래도 아직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 같다. 둘 다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가.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얼른 결혼을 했으면 싶겠는데, 욕심은 안 부리련다. 뭐든지 욕심 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나 네 아버지가 너희들 결혼에 걸림돌일까봐 미안하고 민망해. 걸림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친정 오빠가 제가 먼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한 걸 친정 부모님도 아셨어요. 직장 동료가 자기 언니와 결혼 중에서 자기 언니를 고른다는 말처럼 저는 우리 가족과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무조건 전자였습니다. 특히나 친정 부모님을 낮잡아 보는 남자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고요. 그래서 결혼이 간절하지 않았고 다만 친정 부모님께서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저의 조건을 비웃지 않으며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건너 건너 지인을 통해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를 월등하게 앞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무슨 연애의 이응자도 머릿속에 안 그려봤건만 인생이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인상도 그렇지만 매사에 무미건조했고
세상사에 뭔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따로 좋아하는 건 축구 보는 거, 축구 게임하는 거, 두 가지뿐인 듯 했고요. 이런 남자가 저와 결혼을 원한다는 것에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결혼 이후였답니다. 어쩌다 보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게 된 결혼이라 이전에는 이유를 알 길이 없었어요. 참고로 결혼 이야기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반색하셨고, 제가 결혼하면서 딱히 돈 크게 안 들 것 같다니까 친정 오빠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결혼이 금방 진행됐죠. 저 이전에 남편이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더라고요. 남편의 여동생, 즉 저의 시누이가 그 이유를 제멋대로 나불거렸습니다. 그 언니는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아주 약간 사는 집 딸내미였거든요. 그래봤자 원래 부자는 아니고 벼락부자, 졸부주제 고상한 척은 얼마나 하던지. 그분 성격이 별로라서 파혼까지 갔던 건가요? 말도 마세요. 신혼집 매매 아니고 전세로 구했다고 지랄지랄. 30평대 아니고 20평대라고 지랄지랄. 아우, 예식장이 호텔이 아니라고 지랄지랄. 아유, 결정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애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 할 거고 수 틀리면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그 지랄지랄만큼은 못 참은 우리 엄마가 난리 나신 거죠. 그 언니한테 세게 한마디 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또 그 집안 식구들이 눈 뒤집어지고 시끄럽다고 해대서 하여간 그러다가 파혼했던 거예요. 과정이 그러했으니 파혼하기 전에 감정은 식어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이 여자다 싶어서 바로 결혼까지 해버린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살려고 준비했던 신혼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당연하게도 시댁은 친정보다 형편이 넉넉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는 안 계셨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고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 돈은 매달 보내오셨다고 그랬어요. 이혼 사유는 시아버지의 바람이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바람이 난 상대가 시어머니의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도 시누이가 나불거리는 바람에 알게 됐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경직된 가풍 속에서 자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외면받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무척 수치스럽게 여기셨고 실제로 당시의 친정 식구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으신 뒤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신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본인의 모친을 무척 불쌍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명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듯 싶었네요. 나는 네가 없이 사는 집안이라서 오히려 고분고분해 보이고 좋더라. 거만한 거, 거드름 피우는 거, 아유, 딱 질색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노골적으로 저를 며느리로 들이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파혼했던 그 여자와는 다르게 배경이 허접해서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찍소리 안 할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께서 꾸준히 점집을 다니셨는데 거기서 남편이 반드시 그 해에 결혼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혼 이후에 저와 얼른 결혼시키셨던 거예요. 점집에 갖다 바친 돈이면 외제차 한 대는 기본으로 뽑는다는 시누이 얘기에 제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한두 푼 벌고 모으는 거 너무나도 힘들고 간절하게 해온 저였기에 그런 식으로 거액을 쓰는 건 상상도 안 되었거든요. 이런 저를 남편은 신기해했었죠. 본인과 너무 다른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궤적을 남편은 신기해했으며 제 이야기에 흥미를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 친정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사고 이전부터 저희 친정 식구가 살아온 이야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설마 그걸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가서 마늘을 다 까어 놓으라고 하기에 힘겹게 까고 있는데 시누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독한 마늘 같은 인생이 새언니 인생 아니겠어요?
오빠한테서 세연이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늘처럼 촌스럽고 눈물이 나는 인생이었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길게 한 편 보는 것 같았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것들이 전부 그들에게는 흥미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머리가 꽃밭이라 말을 이렇게 한다고 쳐도 옆에서 피식 웃는 시어머니는 뭐란 말이죠? 과연 결혼해서 행복한 것일지 스스로 의문이었습니다. 후다닥 해치워버린 저의 결혼. 뒤늦게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제가 잘 지냈는지 너무 궁금하셔서 괜찮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야 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이제야 서서히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확인하자 만성 불안이 가시는 듯 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무조건 만족스럽다고 거짓 웃음을 지어냈죠. 저를 철저히 깔보시는 시어머니, 저를 막대하는 시누이, 매사에 건조한 태도의 남편.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으나 가짜로 웃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실력 발휘를 하시겠다면서 반찬 만드시는 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식당 일 하시던 것이 손에 박히셔서 이것저것 곧잘 만드셨죠. 그런데 이걸 또 남편이 시댁에 알린 모양이었어요. 새언니, 집에 맨날 반찬이 많다면서요?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국하고 죽은 솜씨가 좋은데 나머지는 다 보통이셔서 반찬 가끔 사 먹는 편이거든요. 새언니가 반찬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남편이 얄밉게 느껴졌지만 이왕 친정 엄마께서 정성껏 만드신 것들을 가장 신선할 때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댁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맛을 보고 만족하셨어요. 아이고야, 역시 식당 출신은 다르네. 구르고 구른 보람이 있으시겠어. 근데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하나 싶어서 기분이 나빠졌지만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걸 평화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친정엄마께서 저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물김치를 해주셨어요. 밥하고 먹어도 소면을 말아서 먹어도 맛있는 물김치였죠. 이건 시댁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저희끼리 조용히 먹자고 분명히 제가 그랬었는데 남편이 또 시댁에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물김치 먹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별 수 없이 작은 통에 나누어 주었고 남편에게 대체 왜 말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굴었을 뿐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른 반찬보다 김치를 더 잘하시네라며 친정엄마의 솜씨를 높이 쳐주시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왠지 뿌듯했죠. 하지만 이건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몇 주 후에 시어머니께서 대뜸 김장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김장 하신다니? 아유, 하시겠지. 그때 우리 먹을 것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유, 넉넉하게 값은 챙겨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콕 찍어서 김장 얘기, 돈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께 이러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전달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께서 아주 흔쾌하게 수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 시댁에 당신께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고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김장철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봉투를 내미셨어요. 김장값이라고 하셨습니다. 후불이 아니고 선불로 챙기는 것 봐라. 아유, 내가 이렇게 센스 넘치는 사람이야. 김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포기 정도만 부탁할게. 네? 100포기요?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입이 두 갠데 100포기라니요. 그렇게나 많이요?
쟁여놔야 하고, 아우, 여기저기 갖다 줄 곳도 많아. 이왕지사 김장하는 김에 백포기 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렵다니? 저기, 친정엄마 혼자서 하시는 거고, 기껏해야 제가 같이 할 건데, 어떻게 백포기나 할 수 있겠어요? 왜 안 돼? 식당 출신이신데 뭐가 불가능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봉투 안을 슬쩍 봤는데, 제가 바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액이 단박에 가늠이 됐거든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돈을 꺼내봤는데 3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김장 100포기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30만 원이요? 설마 이게 전부예요? 참나, 설마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라뇨? 저 어머님께서 100포기라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저는 이 금액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자 있는 집안 주제에 아유 언감생신 우리 집안 사돈 맺었으면 두고두고 그쪽이 이득인데 뭘 그렇게 따져?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얘 좀 봐라. 너 슬슬 싸가지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고분고분하게 굴어. 착하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보인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마마보이라고 진작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한테 또 하던 말이 친정엄마께서는 백포기를 공짜로도 해주고 싶어 하실지 모를 일인데 왜 제가 멋대로 혼자 미리 짜증을 내고 있냐면서 저보고 성질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존중하기는 해? 자기 처가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네. 존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지. 제발 피곤하게 굴지 마라. 제발 조용히 살자고. 오만한 남편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보여주던 그 표정은 그래봤자 네가 어쩔 건데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자기들 쪽이 월등하고 우세하니까 저는 발표도 꿈틀하면 안 되는 지렁이로 치부됐던 거예요. 밤새 열받아서 잠이 안 왔어요. 이틀을 혼자 고민하던 저는 다이소에 가서 5천 원 주고 김치통을 하나 샀습니다. 그거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미리 김치 맛 좀 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주 잘 됐거든요. 그래? 아우, 역시 식당 출신이라 그냥 빠릿빠릿하신가 보네. 구르고 구른 사람 역시 다르다. 아우, 맛보기 김치까지 준비하다니. 시종 기질이 다분하시네. 너무 마음에 든다, 얘. 어머니께서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시며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김치통을 열어보셨죠. 그리고 그 안에 든 길에서 주운 커다란 돌 2개와 제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보시고는 말문이 턱 막히셨습니다. 잠시 후 분노의 비명을 시어머니께서 내지르시는 탓에 방에 자고 있던 시누이가 비몽사몽해서 나왔고 이혼 서류를 확인한 뒤에 놀라서 함께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하게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이혼을 당하신 것에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있던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에 저토록 충격을 받으실 줄 알았어요. 예상대로인 것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 이혼은 안 돼. 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감히? 저한테 하신 짓 보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쪽이 서로에게 편할 것 같습니다. 소송 가면 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괘씸해서 미치려고 하셨고 시누이가 저한테 당장 잘못을 사과하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흥분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인데 머리 식히고 정신 차려.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 같은 남자와 먼저 이혼을 하겠다고 해? 정신 완전히 나간 거지? 진짜로 정신이 나간 건 남편 쪽으로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척해서 방심을 시킨 뒤 이튿날 용달을 불러서 제 짐을 몽땅 신혼집에서 뺐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 신혼집을 나온 것 전부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고백하게 됐죠. 섣불리 결혼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부끄럽다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과 오빠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딸 미안해하지 마. 너는 늘 잘했고 잘못한 거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 내가 변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더 이상 자식들의 결혼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않으련다. 아니, 너희들은 살고 싶은 인생 마음껏 살아. 부모 눈치 보지 말고. 부모를 우선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주인공인 인생들을 살아라.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와 친정 오빠는 서로를 마주보며 앞으로 각자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것에 남편은 거품을 물었었죠. 도대체 왜 본인이 저 같은 여자한테 버림받아야 하냐고 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돌아서 저희 친정을 향해 저주까지 날리셨어요. 이 지옥 절대 안 잊을 거야. 네 집안 식구들은 다 망할 거고 너는 2번 다시 결혼도 못하고 처녀 귀신으로 죽을 거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분이셨습니다.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분의 저주는 하나도 안 통했어요. 제 직장 동료 있잖아요. 그 직장 동료의 남편이 본인의 오랜 지인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2년을 만나보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죠.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다 같이 가면 꼭 친정 아버지부터 배려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정 식구들은 최우선으로 존중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의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네요. 전 남편 그놈은 재혼을 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이었던 걔는 이날 때까지 결혼 못했고 놀라운 건 취업도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남매의 모친께서 진작에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화병 걸리실 만했죠. 아무래도 나쁜 마음을 가지셨던 탓에 그 저주가 스스로에게 들어갔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트러블 안 겪으면서 잘 살아가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누구를 그렇게 격하게 미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시댁 동서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히던 일진 여자애도 그럭저럭 잊고 살았고 직장에서 어마무시하게 쪼아대던 노처녀 과장님의 폭탄에도 잘 버텨왔는데요. 이 모든 것을 총집합한 듯 나타나버린 동서의 등장에서는 정말 당해내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제 동서 얘기만 들었다 하면 아주 뒷목을 잡으셨어요. 우리 동서로 말할 것 같으면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리고 결혼을 엄청 일찍 했죠. 저는 30대 중반에 있는데 동서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일찍이 이 집 며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놈의 쓸데없는 며느리 부심이랄까 그런 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만남 때에도 아주 세상 고고한 척 목을 뻗대고서는 되게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어머, 우리 예비 형님은 참 손이 크시다. 우리 어머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게 많네요. 형님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어머님이랑 이 집 식구들에 대해선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손이 엄청 빠른 편이라 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편이에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 굳이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느지막이 결혼해서 시집살이니 뭐니 시댁의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부터 저 결혼할 때 이미 우리 가족들에게 못 박아 두셨거든요. 저는 미영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김장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시킬 생각이 없어요. 우리 정훈이 이 녀석 진짜 장가 안 가고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제 동생은 애저녁에 장가 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도 많이 변했고 아유 저도 며느리랑 너무 그렇게 가까이 붙어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딸이 편하지 며느리가 편하겠냐고요. 어머니는 의외로 되게 깨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뭐랄까 저 같은 노숙한 며느리 말고 요즘 한창 젊고 어린 20-30대 며느리들이랑 딱 맞는 신조를 가지신 분이었죠. 그런데도 아들은 40이 넘었으니 그런 연배치고는 진짜 신세대 같은 어머니셨어요. 근데 왜 꼭 하나가 괜찮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속을 썩인다고 저를 열받게 하는 요소가 시댁에 하나 심겨져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대부분은 시누이 문제거나 시동생, 시아주버님이구나 하면서 그쪽 피를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상관도 없고 혈족으로도 안 엮인 우리 동서는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제 결혼식 날 저를 봤을 때부터도 되게 속을 긁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오신 우리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네 동서 어디 갔냐고 두리번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머, 형님, 오늘 진짜 날은 날이네요. 너무 고우세요. 그런데 드레스가 보통 그거는 촬영용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걸 본식 때 고르셨어요? 팔뚝 너무 굵어 보인다.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얼굴도 너무 둥둥 떠 있네. 아무튼 형님, 오늘은 날이 날이니까 많이 웃으시고 손님들 즐겁게 맞으세요. 이렇게 아주 얄밉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아들을 저한테 꾸벅 인사시켰는데 초등학생인 요 녀석은 그래도 제법 귀여운 애였거든요.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마음이 슬쩍 풀렸습니다. 큰엄마, 오늘 너무 예쁘세요. 공주님 같아요.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떠듬떠듬 그 어울리지도 않은 안경을 쓰고 말하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주 잠깐 기분이 상해 있었다가 이 녀석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근데 동서가 거기서 또 초를 치는 거예요. 대체 제가 지한테 뭘 잘못해서 이렇게 다 안 입고 와 하는 걸까요? 야, 김유준, 너 웃긴다. 니네 엄마 결혼식 사진 봤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원래 결혼식은 다 이렇게 분장을 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 너 있을 때 결혼했잖아. 그때 사진은 왜 이쁘다고 안 해? 이러면서 별 유치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의 지 아들 꿀밤을 때릴 기세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는 듯 말을 하더군요. 그러고 아들을 데리고 쏠락 나가버린 동서를 보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짜증이 났어요. 신경이 안 쓰려면 안 쓸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괜히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암튼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가 인사 다니시다가 들어오셨길래 저 얘기를 했고 엄마는 곧장 열이 받으셨어요. 뭐라는 거야? 아유, 쥐뿔도 모르는 게 뭘 안다고. 지는 무슨 멸치대가리처럼 말라가지고 인상은 표독스럽게 생긴 주제. 그 불독 같은 볼살이나 좀 어떻게 하라고 해라. 나이가 어리면 어린 줄 아나. 요즘은 결혼 늦게 하면 늙는 것도 늦게 늙는 거야. 애 낳은 여자랑 안 낳은 여자랑 차이가 엄연히 있는 건데 진짜. 저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방정맞게 하네. 엄마는 이 좋은 날 저한테 외모로 은근히 빈정된 동서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고 사실 그렇다고 해봤자 시누이도 아니고 좀 더 건너 가족이다 보니까 대놓고 뭐라 할 구실이 없더라고요. 나 옆에 있을 때 그런 말 했으면 내가 동서고 북서고 그냥 아주 그냥 등짝을 후러 걸렸을 텐데.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가 화가 나면 진짜 안 참고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렇게 막 기름을 부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말 이날은 좋은 날이었으니까 동서 말은 무시하고 어떻게든 불쾌한 기분을 귀에서 씻어내며 그럭저럭 식을 잘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동서와 저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니 진짜 이게 보통 제정신이 아닌 게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일어나 싶더라고요. 이건 무슨 신우 올케 수준으로 동서가 저한테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된 건 사실 우리가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시댁은 바로 이 앞 단지 다른 아파트이고 저와 동서는 같은 아파트 10층과 5층에 살았거든요. 동서네가 10층이고 저희는 5층인데 같은 주민이니 반갑다면서 몇 번을 놀러 오려고 하고 자기도 초대를 하더군요. 별로 안 내키는데 놀러 갔더니 확실히 집이 엄청 깔끔하고 넓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이걸 갖고 굳이 제가 몰라도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형님네 결혼하실 때 여기 내주고 저희는 다른 아파트 사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꽤 오래 살았으니까 평수 더 넓혀서 넓은 데 가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정도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보태준다고 엄마네 근처로 오랬어요.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이 땡땡동이에요. 그 동네 꽤 사는 동네인 거 아시죠? 거기 언덕 쪽 3층짜리 집이라서 아주 여유 있고 넓거든요. 거기 1층에 엄마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아들 불편할까봐 한사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왜 제가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은근히 어머니를 험담하는 것부터 본인 친정 부자고 잘 산다. 이런 얘기들이 슬쩍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진짜 이게 겁도 없이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한 곳에 본인 아들들 다 잡아두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도 제가 알기론 형님 댁은 20평대죠? 둘이 사니까 그 정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 애기 안 가지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제 가족 계획을 자기가 왜 나서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니네는 애도 없이 둘이 살 건데 그 평수면 적당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동선의 심보를 보면 본인이 애가 없다한들 20평대에서 살 것 같지 않거든요. 집 꾸며놓은 거 하며 여기저기 자랑하고 맨날 단톡방에 집 자랑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도련님이랑 둘만 산다고 해도 좋기 30평대는 살려고 악을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썩 이때 내켜서 동선에 간 것도 아니고 지가 결혼 연차 많아봤자 내가 더 나이도 많은데 뭐 못할 말이 있나 싶더라고요. 왜 아기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해? 가질 수도 있지. 나랑 이 사람은 애기 생각하기는 해.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많은 쪽으로 말이야.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동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제 말투 안에 뭔가의 분노가 느껴졌는지 또 빠르게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더니 무슨 어린애를 달래듯이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 그쵸? 아유, 늦게 결혼했어도 당연히 아기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유준이 낳고 산후조리 할 때 고령의 산모들 많았어요. 늦게 낳는 엄마가 힘든 거지. 나중에는 잘들 낳더라고요. 그럼 형님도 파이팅 해보세요. 응원할게요. 어쩜 이렇게 이죽거리면서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듯 말을 애둘러 쏟아내는지 진짜 얄밉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어쩜 너는 말을 그리 밉상으로 하냐고 등짝을 한 대 갈기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날 대충 마무리 짓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는데요. 며칠 지나서 동서가 갑자기 아침에 불쑥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아들 학교 벌컥 보내놓고서는
커피 좀 달라면서 왔더라고요. 저기 동서, 근데 우리 집 좀 엉망이야. 아, 일어나서 이 사람 출근하고 나도 이제 밥 먹고 집도 지저분한데 다음에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동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어떠냐며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우리 사이에 뭐 어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주세요. 커피는 있으시죠? 제가 간식도 이렇게 챙겨왔어요. 저도 길게는 못 있고 한 딱 20분만 있다 갈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냥 지 멋대로 말하고 쑥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대체 뭐라는 건지, 뭘 어쩌고 싶으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놓고 우리 집을 불쑥 들어와서는 이제 은근히 시짓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게 시누이도 뭣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 주제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니까요. 아우, 형님, 이게 뭐예요? 아니, 살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우, 저렇게 냄비를 까맣게 태우셨어요? 어우, 저렇게 해두면 주부가 게을러 보이잖아요. 어머, 아우, 그래도 그렇지. 아주버님 나가시는데 빵만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아주 알아주시는 집밥 매니아인데. 아우, 나중에 어머님이 이런 거 아시면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 딴엔 너무 짜증나서 얼른 내보내고 싶은데 생글생글 웃으며 밀고 들어오는 이 여우 같은 동서를 보니까 이번엔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진짜 이거 사람 약을 올리고 흠잡는 데서 보통 고단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요리조리 돌아보면서 안방도 흘끗 보고 아주 재빠르게 쓱쓱 여기저기 다 돌아보면서 지 눈에 익히더라고요. 흠잡을 거리 잡았다고 생각해서 신났는지 이후로 우리 집에 뭐 얼마나 있었다고 그 짧은 시간 제 속을 긁어대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예민하게 손톱으로 칠판을 긁듯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로 말이에요. 근데 형님, 진짜 살림에 소질 없으시다. 이런 거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아도 지워지는 건데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순간적으로 전 뭔 말인가 싶어서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동서가 씩 웃더니 옷소매로 자기 핸드폰을 쓱쓱 닦으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유 부리면서 말이에요. 아,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형님이랑 너무 극단적이래요. 한 명은 너무 깔끔하고 일을 잘하니까 피곤해 보이고 하나는 너무 털털하고 게을러서 하나도 살림을 안 한다고요. 둘이 싹 섞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소위 밸런스가 잘 맞을 거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둘 있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이시나 봐요. 그쵸? 이렇게 말하는데 뭘 그초는 그초라는 건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런 말에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아,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 좀 실망스럽다. 그랬더니 동서는 또 달랜답시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거 정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핑계를 대고 동서를 내보냈습니다. 그래 동서, 오늘은 내가 준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손님을 받았네. 다음에 정돈 좀 하고 괜찮을 때 놀러와. 나 이제 일어나서 운동 가야 되거든? 그러자 동서는 곧장 일어나더니 지도 바쁘다는 듯 말을 하는데요. 아니 대체 여기에 저랑 자기 말고 누가 있다고 누가 보면 어디 미국인이라도 주방 뒤에 숨어 있는 줄 알았겠어요. 갑자기 막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형님. 저야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케이죠. 근데 저도 시간 넘쳐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할 일들이 있어서요. 가봐야 돼요. 제 주변 크루즈들과 모임도 있고, 그렇게 가끔 리프레시 해주는 시간들도 필요하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이렇게 셀프로 환경을 체인지 해주지 않으면 대체로 낫 굿이라고 생각되는 때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 여러모로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일어나 볼게요. 이러면서 휙 지 가방이랑 핸드폰 집어들고 쓱 나가더라고요. 중간중간 저는 왜 영어를 이 대화에 섞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쳐다본 건데
쟤는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중간중간 그 한 대 치고 싶은 그놈의 이상한 희죽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뭐 어디서 미국에서 3, 4년 살다 왔대도 저러면 웃길 판에 결혼하기 직전까지 근 30년간을 경기도민이었던 애가 저러니까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우스꽝스러운 개그 같은 영어 만담은 그렇다 치고 뭐 이후로도 동서는 툭 하면 영어를 섞어가면서 꽤나 똑똑한 척을 해댔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동서를 그렇게 내보내고 난 뒤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불쾌한 말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하셨던 말. 제가 게으르고 어쩌고 하는 말이요. 그러면서 동서랑 비교하시고 둘이 합치고 싶단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듣기 나쁘고 별로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험담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적어도 동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며느리들끼리 대놓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남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쯤엔 저도 어머니 파악이 잘 안 될 때고 어머니가 무슨 속내로 그러신 건지 도통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저 혼자 머리 터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아니, 엄마가 대체 왜 그랬대? 우리 엄마 그런 말을 할 뿐 아니야. 했어도 좋은 뜻으로 했겠지. 아무튼 그래. 그런 거야.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등치도 크고 곰 같은 인간이 그렇게 중요할 때에는 제 앞에서 엄마 엄마 거리면서 그쪽 편을 들지 몰랐어요. 전형적인 우리 엄마는 안 그래 타입의 남자구나 싶어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오빠, 나쁜 뜻이 아니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완전 며느리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야. 나도 동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너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빤 우리 엄마랑 아빠랑 형부랑 오빠 비교하면서 저런 말하면 기분 좋겠냐고. 우리 남편과 우리 형부는 동갑인데 심지어 아주 웃기게도 둘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사실 웃긴 일도 아닌 게 그 덕에 저와 남편이 소개를 받아서 사귀게 되기도 했거든요. 둘이 동료이고 형부는 우리 언니보다 연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어찌 족보가 꼬이게 된 거죠. 아무튼 다 떠나서 자기도 비교당하면 싫을 거면서 이런 일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있어 봐. 우리 엄마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 엄마가 정말 별뜻 아니게 말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래, 왜 어머니께 직접 말을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여기에 남편 말이 섞이면 더 복잡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선수를 치게 됐죠. 솔직히 전화 거는 와중에 생각보다 남편이 저 나이에 마마보이인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가장 큰 실망은 사실 어머니에게 했어요. 상견례 때 우리 엄마 앞에서는 무슨 자기는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니 어쩌니 허울 좋은 얘기를 하셔놓고 이렇게 뒤에서 며느리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어딨냐고요. 전화 걸어서 어머니께 몇 마디 여쭌 다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도 생각한 말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할 결심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털어놓았더니 그 이후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너무도 무섭고 쎄한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있었어요. 네? 아, 전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무슨 소리래요? 그럼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뭐 봐도 뻔하고. 작은 애가 말했다는 거 아니냐? 작은 애가 그러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비틀어지면서 머릿속이 아주 까맣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상황이 왜 일어난 건지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여 분간 붙들고 있던 전화통 속에서
결론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입 뻥끗도 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말이에요. 그러고 대충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황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 돼서 곧장 신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받았더니 신우 목소리는 엄청 격분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엄마한테 지금 들었는데 나 너무 황당스럽고 속상해. 아니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나한테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 아마도 어머니 딴에 억울하셨는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본인 딸한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듣고 난 뒤 신우는 기가 막혀서 전화를 한 거고 대강 정황을 듣더니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큰올케도 알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너무 우리 엄마 편드는 것 같아서 좀 뭐하긴 한데 말이야. 엄마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야. 어느 쪽인가 하면 아들들한테는 외려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알아서들 크게 놔둔 게 문제인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뭐 그리 며느리한테 관심이 있어서 누구 하나를 그렇게 편드는 말을 했겠어? 듣다 보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본인 딸이 나이가 많은 편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늘 그걸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본인 아들들이야 다 장가 갔고 남자들이니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러니 저도 여러모로 볼 때 의아했고 상견례 때 말씀하시던 본인 가치관과 너무 차이가 있어 보였거든요. 신우는 계속 화를 내면서 동서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은 그냥 좀 막았어요. 아,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번 일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아, 또 지금 일이 커지면 제가 너무 고자질한 셈이 돼서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 잘 알겠다고 대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만약 이런 얘기 또 나오면 그때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할게요. 결국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빨리 마무리 짓긴 했어요. 이후 답답해하고 궁금해 죽으려고 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도 전체 내용을 듣더니 많이 불쾌해했고요. 뭐야, 재수 씨.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사람 아니긴 하지만 재수 씨 진짜 좀 화가 나는데? 아, 내가 얘네 전화해서 좀 뭐라고 해야겠다. 얼핏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으나 남편은 겉으로는 아닐 거라고 하면서 속으로 많이 조마조마했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 재수가 꾸며낸 말이라고 들으니 어이가 없었던 거죠.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나요? 어찌되었건 이 일은 제가 그냥 속으로 꾹 누르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화가 나 있고 안 그래도 동서는 성격 괄괄하고 여우 같은데 이걸 제대로 바로잡거나 야단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전 속으로 생각해두고 칼을 갈고 있던 차에 동서는 결국 또 본인 입으로 방정을 떨었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지도 찔려서 그런가 했더니 뭐 친정에 일이 있어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간만이라며 전화 와서는 커피 한 잔 하자는 거예요. 미안해, 동서. 나도 요즘 배우는 게 있어서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위아래로 사는 이웃인데 보기 힘드네. 동서가 좀 이해해줘. 이렇게 저는 쓱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가 비꼬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건지 전화를 안 끊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 자기한테 벼르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 형님 바쁘시구나. 왜요? 뭐 배우러 다니시는데요? 저도 요 근래 꽃꽂이나 이런 클래스 같은 거 다녀보려고 해요. 괜찮으신 거 있으면 저랑 같이 배우시지 그래요? 속으로 저는 미쳤냐면서 꿍얼거리다가 입 밖으로 안 나가게 참느라고 애를 먹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 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이 먼저 사고를 쳐버렸으니까요. 아마 우리들이 같이 뭐 배우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좀 더 이뻐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장남에 대한 사랑도 만만치 않으시니까요. 며느리들끼리 둘이 다니면서 잘 지내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겠죠.
전에도 새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뭐, 우리 잘 지내니까요. 그쵸? 딱히 절 기분 나쁘게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동서의 말 속에 어머니를 곁들인 내용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왜 자꾸 삼자를 들먹거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 건지 싶어서 순간 욱했네요. 웬만하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동서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요리조리 꼬아대니까 예민해졌나 봐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지고 말았답니다. 동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왜 자꾸 그런 말 하지도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 생각인 척 말을 해?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왜 계속 어머니가 그러셨다면서 나한테 멋대로 말하는 거야? 사람 바보로 보여? 마지막에 가서 저도 좀 격해졌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얘가 나를 얼마나 지 밑으로 보고 무시를 했으면 멀쩡히 눈 뜨고 밥 잘 먹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요. 동사는 당연히 거짓말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며 오리처럼 꾀꾀거리면서 잡아떼더라고요. 거짓말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왜 생사람을 잡으세요? 누가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아,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아, 형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저도 짜증을 감출 수 없어서 폭발하게 됐죠. 전 싸울 때 막 흥분해서 뭐라 하기보다 그냥 자근자근하게 툭툭 던지는 편이에요. 예민하니 뭐니 하면서 내 잘못인 것처럼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똑바로 하라니까? 왜 자꾸 어머니나 딴 사람들 끌어당겨? 동서는 내가 되게 우스운가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랑 통화 좀 했어. 듣고 엄청 놀라시던데? 뭐 때문에 놀라셨는지 자기가 알지?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까 잠깐 정적이 잃었지만 금세 또 말을 더듬으면서 뾰족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뭘 얘기하셨는데요? 형님이나 말 똑바로 하세요. 거짓말쟁이라니, 살다 살다 이런 말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 진짜 사과받아야겠어요. 결국 참다 못해 저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 폭로하고 너 이것 봐라 하고 쏟아냈는데요. 동서 진짜 웃기고 어이없는 애더라고요. 조금도 본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저를 완전히 코너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질려본 건 처음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몰고 갈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형님,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거짓말쟁이라니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어머니는 며느리들 스타일 다 다르다고 하셨다고요. 틀린 입장은 아니잖아요. 형님 서투르시고 저는 워낙에 꼼꼼한 거 어머니가 알긴 하시잖아요. 그걸 꼭 입으로 여타부타 내뱉어야만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둘이 너무 다르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위기니까 그러신 것 같다고 저는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가지고 정확히 그 말을 했네 안 했네. 그러면 거짓말이네. 하고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꺼낸 제가 잘못한 양 이상해져서 동선을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너무 지치고 싫어서 그냥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이때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지려다가 나중에 어머니도 아시게 되니까 상황이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는 형제들끼리 불편해가지고 그냥 전 사과는 하지 않은 채로 동서와 표면적인 관계를 지내게 됐습니다. 동서는 사과하라 마라 하고 물고 늘어지진 않더라고요. 지도 양심이 있으니 그 정도까진 못 밀어붙여도 예상외로 맨날 밀리는 듯한 제가 갑자기 왁 하고 물고 늘어지니까 좀 황당했나 봐요. 아니, 황당한 걸 넘어서 저를 완전히 밟겠다는 의지가 있던 건지 이후로는 아주 대놓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임신을 어렵게 해서 많은 기대를 안고 부인과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슬픈 소식이 찾아왔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제 일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거든요. 한참 난임으로 고생하는 동지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 울고 웃으며 지내던 날 중 제 몸 컨디션으로도 스스로 알아차릴 만큼 큰 일을 겪게 됐어요. 몸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총체적으로 무척 힘든 날을 보냈고 제 주변인들은 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웬일로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썩 반갑지 않았지만 집단을 걱정한답시고 몇 마디 말 건네길래 대충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일단은 받아봤지만 결국 전 이 전화를 받은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내가 얘기 들었어, 작은애한테. 아이고, 애기 먼저 보냈다며. 다들 그런 일들이 있는 법이야. 아유, 나도 우리 첫애 보내고 좀 있다가 다시 임신했잖아. 힘들어도 힘내고, 그리고 우리 정훈이도 좀 다독여줘. 남자들은 그런 거 힘들다고 집에 말도 못해. 애가 얼마나 짠해. 알고 보니 이 전화를 하신 분은 시고모님이셨어요. 결혼식 때 이후로 그닥 얼굴 볼 일도 없었던 분이라 저도 가물가물했고 연락처도 따로 없었을 정도예요. 대체 왜 연락이 온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있던 차에 동서가 알려주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저는 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동서한테 또 따지고 싸울 기운이 없었어요. 이후로는 친정엄마와 남편 말고는 모든 전화를 다 피하게 됐고요. 안 받게 되었답니다. 일단은 그 시기를 대강은 넘겼어요. 근데 제 딴에 좀 무리를 했던 건지 회복을 하고서 컨디션이 막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저기 뭐 제가 아프다고 광고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던 차에 시댁 단톡방에서 이상한 얘기를 보게 됐어요. 동서가 살랑살랑 까부는 건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어째 불안한 게 저것이 또 저렇게 손 까딱 안 하고 지 갖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유준이가 자꾸 할머니 김치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힘드시다고 올해는 그냥 사 먹을 거라고 했어요. 요즘 김치 만들어서 파는 곳들 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도 그렇고 유준이도 너무 어머니 김치만 먹어대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말에 어머니는 그 다음날 바로 김장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본인 혼자 하시기는 힘들다는 뉘앙스를 비추셨는데 전 당연히 가족 모두가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겠다고 말씀드려 놓고서도 투덜투덜 거리면서 봤더니 단톡방에서 놀라운 흐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동서가 글쎄 지가 이렇게 판을 벌여놓고 자기는 안 오겠다는데 제정신인 걸까요? 어머, 저는 그냥 우리 애랑 남편이 좋아한다는 말씀 드린 건데,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그런데 어쩌죠, 어머니? 저는 이번에 학부모 모임이랑 유준이 학원 설명회가 있어서 가기 힘든데 말이에요. 김치는 사 먹으면 되고, 그냥 어머니 컨디션 괜찮으실 때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해본 말이었어요. 올해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지게 돼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된 것이 글쎄 지는 빠지고 저는 여기에 박아두려고 쓱 한마디를 하더군요. 형님네도 아주버님이 김치 너무 좋아하시니까 간만에 다 같이 김장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시겠어요. 참여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서 저는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이 같이 갈수록 좋다나요? 하면서 지는 쏙 빠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우이가 껴들어서 동서에게 이어서 톡을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저도 나서려고 했지만 그랬으면 정말 큰 싸움 날 뻔하긴 했는데 신우 덕에 간신히 불길을 잠재우긴 했습니다. 잠깐만 작은 올케. 이건 아니지. 학부모 모임이랑 설명회? 여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큰 올케는 더군다나 큰일 치렀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 며느리로 와서 자기가 김장 뭐 얼마나 했어? 불러도 매번 제대로 오지도 않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김치는 먹고 싶고? 작은 올케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매를 때리듯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에 도련님도 우리 남편도 순간적으로 다들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대꾸를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채팅방은 멈춰 있었고 동사는 마냥 댓글을 못 달더라고요. 한참 지나 뒤늦게 확인하신 어머니는 됐다며 다들 오지 말라고 그냥 사 먹으라며 얘기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싸울 거면 의미 없다고 하시길래 사실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렇게 돼서 없던 일이 되어버려서 김치는 그냥 지나가기도 했지만 가족끼리 이때 분위기가 꽤 나쁜 편이었어요.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동서 본인이 무덤을 스스로 판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저를 뭐 이 집 식구 중 제일 만만한 우선순위를 삼은 건지 철판을 깔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김장 문제로 저렇게 난리가 날 때 저랑 직접적으로 뭔가 싸움이 있다거나 마찰이 발생한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진짜 뻔뻔해요. 이때 저는 결혼 전에 일하던 직장을 잠깐 쉬던 차에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 집에 있어봤자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랑 좀 섞이고 원래 하던 일들을 하면서 제 스스로 다시 생활 패턴을 잡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난임 치료할 때까지 시간도 좀 있었기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걸 알고 동서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형님 이번에 땡땡땡 브랜드 취업하셨다면서요? 저번에 어머니한테 갔다가 들었어요. 그런 거면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시지. 저 거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맨날 가던 지점도 있는데 형님 계신 곳도 가보고 싶어요. 혹시 뭐 가족 혜택 같은 거 없나요? 진짜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주 당당하게 혜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설마 있다 해도 안 해줄 판에 지가 직계 가족도 아니고 뭔데 저한테 혜택을 요구하나 싶었죠. 나도 모르겠어. 그런 거 없을걸? 혜택 기대하는 거면 그냥 동서 원래 가던 지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거기서 많이 샀다면서. 이렇게 쓱 밀어냈는데 이 여우 같은 게 왜 그렇게 들러붙는지 모르겠어요. 저야 뭐 워낙 단골이라 가방 많이 샀어요. 이 사람 월급으론 어림도 없지만 저희 친정은 여유가 있으니까 시기별로 꼭 사주시거든요. 사실 뭐 할인은 크게 관심 없고 직원으로서 어떤 환경인지 궁금해서 구경 가보고 싶어요. 언제쯤 갈까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쟤네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가방을 산다는데 꼭 이쪽으로 굳이 온다는 거죠. 그것도 지 친정 올케랑 말이에요. 우리 엄마 생신이라 제 친정 올케 데리고 같이 가보려고요. 엄마가 여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야 뭐 사드릴 능력 되는데 그냥 덜컥 제 돈 쓰긴 싫더라고요. 올케도 명색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면서 저한테 기대서 가면 안 되니까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형님이 그날 잘 좀 해주세요.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전 저 집 올케도 왠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얼굴도 안 봤는데 왠지 안타까운 거 말이에요. 동서 평소 하는 짓거리 알아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 밉상인데 지 친정에서는 얼마나 진상을 부릴지 안 봐도 상상이 됐습니다. 결국 당일날 되어 동서는 진짜로 자기 올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렇게 할인을 어쩌고 할 거면 가던 데 갈 것이지 왜 여기를 오나 짜증이 나 있던 차에 자기 다 왔다고 밑에 주차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죽상인 사람을 만났으니 그건 바로 동선의 친정 올케였어요. 같이 따라온 얼굴을 보니까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 시누이한테 시달렸으면 미간도 찌푸리고 있고 어디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꽤나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우, 옳게 인사드려. 우리 시댁 형님이셔.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사러 왔어요. 어디 보자. 저 이미 받은 게 있기는 해요. 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거지로 자기 올케를 툭 쳐서 인사를 시키는데 하여간 정말 여러모로 숨막히는 분위기더라고요. 팔짱 끼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 뒤를 올케는 어정쩡하게 따라다니고 말이에요. 저한테 가방 몇 개 보여달라더니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면서 지 올케를 무시하던지 오늘의 타깃은 내가 아니라 저쪽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까지 묶어가지고 쌍으로 무시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이런 데서 일하실 땐 되게 번듯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 올케. 우리 형님 원래 되게 털털한 이미지거든. 근데 뭐 이런 거 분위기는 워낙에 각을 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형님 제대로 이렇게 차려입으신 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말이에요. 아, 저거. 헉, 저 가방 좀 보여주세요, 형님. 그러면서 지목을 하기에 어차피 제가 동선회를 맡은 셈이 되어서 하나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대는 400만 원대였는데 일단 필요한 설명을 다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동사는 이것이 쓸데없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지나다니는데 말이에요. 어, 너무 이쁘다. 아무리 봐도 이 색깔이 딱인 것 같아. 엄마가 이 디자인 좋아하시거든요. 전 대학생 때부터 엄마가 곧잘 여기 거 사주셔서 잘 들고 다녔어요. 엄마 이거 사드리고 나중에 나도 몇 번 빌려 매야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은 막상 이런 거 직접 사려고 하면 좀 손 떨리지 않으세요? 처음엔 뭘 말하려고 저러나 싶어 대답을 안 하고 눈을 쳐다봤는데, 이게 뒤에 있는 지 올케를 흘끔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은 저번에 언제더라? 그때 가족여행 갔을 때도 무슨 2만 원짜리 비닐 가죽 가방도 찢어졌다고 엄청 난리치던 분이라 꽤 검소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기론 딱히 브랜드 가방 같은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거 너무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명품이랑 크게 연관 없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형님 보니까 알겠네요. 동서는 이때 제법 목소리가 컸던지라 지나다니던 직원들도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도 뭔가 티 안 나게 쓱 저를 곁눈질 하더라고요. 동서가 말하는 저 얘기는 명품을 좋아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여행 갈 때 대충 들려고 샀던 가방이지만 그래도 하루도 안 돼서 뒤가 터져버린 거예요. 일회용 가방도 아닌데 이렇게 찢어지니 당연히 항의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남의 어떤 일화를 저렇게 조금도 잊어주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지 필요할 땐 툭툭 사용하면서 비꼬는 능력이라니 진짜 못된 쪽으로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건 진짜 사회에서 만났으면 꿀밤을 제대로 날려주는 건데 말이에요. 일단 입술 꽉 깨물어가면서 처리를 해주고 결제를 하길래 포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팔짱 끼고 이죽거리면서 우리 매장 전체와 저를 재밌다는 듯이 보는 태도가 짜증났어요. 나중에 얘가 얼마나 못됐냐면 지 가방을 글쎄 올케가 들게 하더라고요. 앞서 또 뭘 샀는지 쇼핑백 같은 것도 지 올케가 훨씬 더 개수를 많이 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제를 했고 포장을 해줬으면 들고 나갈 것이지 지 거도 좀 본다면서 또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김에 제 가방도 하나 살까 해서요. 엄마 걸로 지출을 크게 했으니까 제 거는 200만 원대로 사야겠어요. 올케도 같이 골라주라, 응? 아, 올케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이 좀 더 들어서 제대로 본인 능력 갖춰서 사는 거야. 알았지? 와, 얘는 그 와중에 지 올케가 지 동생 돈 허투루 쓸까봐 아주 단도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비싼 명품 가방 고르는 것까지 골라주게 하고 약을 제대로 올리는 게 느껴졌죠. 하여간 이렇게 둘러볼 거면 좀 떨어져 있던지 왜 파리처럼 제 주변을 윙윙거리면서 돌아보나 싶던 차에
다른 쪽에서 가방을 찾기에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동서는 제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일단 옆에서 우리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 중 꽤 고가에 속하는 악어백을 찾으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동서는 그걸 보더니 또 이죽거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와, 여기서 저걸 5천만 원 주고 살 거면 저 옆 브랜드에서 유명한 그 가방을 사도 될 텐데 말이에요.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돈 쓸 줄 모르는 분인 건 확실하네. 나 같으면 굳이 악어백 5천 원 안 쓸 텐데. 이때 저는 빠직해서 동서를 한번 쳐다본 뒤 바로 입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옆에서 빈정거리는 동서에게 들릴 만한 소리로 말을 했어요. 엄마, 이 컬러 진짜 구하기 힘든 거야. 오늘 날짜 잘 맞았어. 그러자 동서의 눈은 누가 옆에서 좌우로 잡아당기듯 커지더니 저와 제 앞 악어백을 보고 있는 엄마를 아주 재빠르게 눈알을 굴리며 쳐다보더라고요. 어? 어, 엄마요? 가방을 보고 있던 엄마는 무슨 일이냐는 듯 날카롭게 동서를 쓱 쳐다봤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동서를 다시 응시하고 말했어요. 왜? 우리 엄마야. 인사해. 그러자 동서는 여전히 눈이 찢어질 듯 커진 상태로 계속 뭐 어쩌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친 김에 이어서 말을 했어요. 왜 그래, 동서? 아, 이 돈이면 땡땡 매장에서 땡땡백을 사야 하는데 여기서 사니까 너무 돈 아까워 보여? 돈 쓸 줄 모르는 졸부 같아? 하긴 동서 눈에는 그러겠다. 근데 아니면 어쩌려고?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뭔 말이냐며 동서에게 계속 눈을 고정하고 있었고, 동서 뒤에 있던 그 집 올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숨을 참는 듯한 얼굴로 우리를 관찰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곧장 아주 숨쉴 틈도 안 주고 대뜸 받아쳐버렸어요. 이날 동서가 온다는 걸 엄마도 알긴 알았는데 저도 엄마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마침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물렸길래 엄마는 왜 왔나 싶었는데, 아무튼 이때 엄마한테 우리 동서가 꽤나 모양 빠지게 깨졌답니다. 지 올케 앞에서 아주 개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뭐? 누구 보고 졸부래? 그쪽. 그러니까 우리 미영이 동서. 동서 맞죠? 그런 말을 했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엄마는 첫마디로 이렇게 확 쏘아붙이더니 당황한 동서에게 대꾸할 틈도 안 주고 막 몰아세웠습니다. 초면인데 말이 되게 거치네. 거기 동서님은 나를 뭐 알아요? 뭘 안다고 졸부네 어쩌냐 하고 있어? 내가 동서님 형님 친정엄마 아니야. 아니, 형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형님 내 친정엄마한테 졸부네 뭐네 하고 있어? 동서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작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이렇게 개망신인 상황에서 혼자 주목을 받으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하긴 남의 눈 어지간히 신경 쓰는 애라 이런 상황은 제대로 고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잔뜩 얼어서는 눈을 여전히 동그랗게 뜨고 발뺌을 하는데 그 염소처럼 떨리던 목소리를 뒤에 있던 동선의 올케랑 같이 들은 게 아주 코미디예요.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남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그대로 돌려받는다니까요. 아니,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형님, 친정 어머니신 줄 모르고, 아무튼 오해세요. 나쁜 뜻 아니라. 엄마는 어디서 변명질이냐며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는 식으로 단계를 훅 뛰어넘더니 바로 훈수를 두더라고요. 여기서 와각거리면서 싸우기보단 조곤조곤 먹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기분 나쁜 말 들었으니까 말 좀 할게요. 그러는 동서님은 뭐 그리 잘 아나 봐요. 잘 알면서 왜 그쪽 가서 못 사고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어? 내 참 살다 살다 졸부란 말을 다 듣네 진짜. 보통 이런 말 하는 것들 지들이야말로 없다가 있게 된 것들이 더 하더라고. 살다 살다 별 그지 같은 참견지를 다 봤네 진짜.
제가 봐도 우리 엄마는 정말 조금의 자비도 없이 아주 궁지로 몰아가면서 동서를 말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뭐 이런 재밌는 구경이 다 있냐는 듯 여기저기 비껴가는 동안 굳이 우리 쪽을 돌면서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손님들이야 뭐 당연한 상황이었고요. 동서는 더 반박을 했다가는 더 세게 얻어맞을 거라고 직감을 했던지 입을 꾹 다물고 지 옆에 있는 올케를 흘끔 쳐다보더니 쪽팔려 죽겠다는 표정으로 아주 이글이글 눈이 타오르더라고요. 엄마는 막판에 결국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면서 너 따위 다시 안 봐도 손해볼 거 없단 식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날 보면 엄마도 어지간히 승질을 부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에게 가뜩이나 제 시댁 동서 이미지는 나빴는데 이날 와서 본인을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으니 불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죠. 아니, 누구 머리 위에 올라서서 장난질을 하는 거지 모르겠네. 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친정엄마가 있는데도 그딴 개소리를 하는 거야? 어? 동서님은 우리 딸이 자기 형님이 우습게 보여요? 대체 돈 얼마 있다고 쏠랑 가방 하나 사고선 별 그짓 나부랭이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거슬리니까 좀 나불대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갈 길 가라고요. 거의 이 정도면 나대지 말고 꺼지라는 수준인 거잖아요. 동서는 이때 정말 눈만 남겨놓은 사람처럼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휑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뒤를 따르는 올케의 표정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한다지만 들어올 때 그렇게나 죽상이었던 얼굴에 묘하게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올 때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였어요. 그렇게 쫓겨나듯 말로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동서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약간 뻘쭘해하긴 하더라고요. 뭐야? 나인 거 알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난 또 알면서 그런 줄 알고 한껏 말로 두들겨 팼네. 근데 뭐 평소에도 그렇게 입방정을 떨고 다닌다며. 한 번은 진짜 제대로 쳐맞았어야지, 어? 내가 평소에 네 말 듣고 얼마나 열이 끓었는데 그날 잘 만났지 뭐냐? 아유. 아니 근데 내가 네 친정엄마인 거 모르고 그렇대도 아주 얄미워. 아니 집에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있는 척이야? 엄마는 금방 또 씩씩대면서 화를 냈어요. 그쯤 되니 저도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건물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장모님 장난 아니시다. 아, 그 사람 많은 데서 재수 씨한테 그러신 거야? 재수 씨 내가 알기론 자존심 장난 아니야. 그 정도는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재수 씨 한 몇 년은 당신이랑 안 마주치려고 할 것 같은데? 자기 친정 식구에 있는 앞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냐? 문제는 명운이네. 지 와이프한테 이 화풀이를 쥐잡듯 당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래봤자 서방님은 어차피 출장 때문에 집에도 잘 안 계시고 그러니 딱히 부부싸움까지 크게 번질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쥐잡듯 잡는다면 전 이번에야말로 동서를 아주 개코까지 납작하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 얘기는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M1 자기 남편인 서방님을 잡을 이유는 딱히 모르겠고 일단 자기 올케 앞에서 그런 상망신을 당했으니 제가 봐도 동서 그 고자세인 성격에 아주 죽고 싶을 만큼 쪽팔렸을 것 같아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한동안 다 얼굴 커튼 쳐버리고 못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얘기는 저희 시댁에도 안 하고 그냥 저랑 남편만 알고 말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신우가 어떤 반응일지 엄청 궁금하긴 하지만 하여간 무슨 일이건 간에 여러 사람 알아서 좋을 건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중이랍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